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15억 초과 그 아파트 대출 금지가 거의 3년 정도, 3년 가까이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금융 규제들은 조금씩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6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좀 장기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게 점차 어려워지는 건 맞고요. 특히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들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원하시는 거를 이루시려면 대출 관리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대출금리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처럼 이게 기준금리는 낮지만 대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네. 금리가 낮다는 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준금리보다 네. 실제로 대출받을 때 적용받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택의 매매 변동률 그래프를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이 굉장히 주택시장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때 실제로 대출금리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은행연합회 그 5대 은행 평균 금리를, 주담대 금리를 보면은 기준금리랑 똑같아요. 그 기준금리랑 그 대출금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출금리가 좀 차주 입장에선 유리하게 정책이 펼쳐졌을 때 그렇게 굉장히 매수자들이 몰렸다가 그게 금융규제와 같이 조금씩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매력도 낮아지고 이자도 많이 내게 되니까 그게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은행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거나 뭐 잡히지 않으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기준금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하는 게 더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기준금리가 좀 낮아지고 하면은 항상 이제 집값은 좀 상승하고 그런 흐름을 보여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정책하고는 조금 또 이제 맞물리면서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난이 길어지고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실수요자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제한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 주택이라는 게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살 집이라기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부여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주할 집을 산다 하더라도 이게 향후에 오를 수는 있는지, 적어도 황금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도 서울의 일부에만 전국의 수요자들이 몰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계속 적체되고 있고, 아무리 마이너스 P로 이제 분양 물건들이 나와도 사지 않는 것들도 내가 거기서 살 가치는 있지만 그게 향후에 팔려고 했을 때 뭐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따져보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얼마나 저가인지, 아니면 지금의 가치가 향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매매가인지를 생각해보고 살 거라서 입지에 따른, 그리고 그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지가 어느 정도 유리한 곳이라고 판단된다면 뭐 서울 안에 있다거나 아니면 한강 이남에 있는 경기권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이면은 이제 풍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더 이제 외곽이나 이런 지역들은 가격을 그 나온 매물들보다 정말 확실하게 낮아져야지만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조금씩 이제 풍선 효과 나타나는 지역들이 과열됐던 지역은 한강벨트 라인 따라서 이제 과열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규제로 인해서 딱 끊겨버리니까 서울 외곽이었던 뭐 성북구라던가 소위 뭐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그리고 한강 이남에 있는 뭐 분당이나 용인, 그리고 수원의 일부 지역, 이런 데들의 그 대출 문의도 많다라고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쪽을 좀 사는 게 안정감이 들겠다라는 문의들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 지역들은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게 더 확산되기에는 쉽진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수요가 뭐 갑자기 이제 뭐 그런 외곽 지역으로 갑자기 빠져나가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6억 원 이하로 대출이 제한이 되면서 일단 대출 가능한 거라도 좀 사고 보자라는 심리도 확실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쏠림 현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약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 초고가 아파트랑 중저가 단지를 사는 그 니즈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를 이제 평가할 때도 이게 뭐 사용자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매길 수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르게 매겨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뭐 똘똘한 한 채 같은 거, 내가 이거 한 채면 노후도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냥 나의, 사실 집 한 채 사는 게 보통은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대출까지 받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이제 초고가 아파트를 정말 뭐 인생을 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의 모든 자산을 걸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뒀을 때 내가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향후에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반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내가 딴 지역에 전세를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은 다른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사시는 거고, 중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가 사실 임차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 시장이 불안전한데 지금 사실 서울 외곽만 하더라도 한참 올라갔을 때보단 가격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거든요. 거의 뭐 반 정도 가격인 지역까지 있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그냥 계속해서 임차 시장에 머무르면서 좀 더 그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겠지만, 이게 계속 불안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 가격이면 안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된 거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가격이 확실하게 좀 낮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분양단지도 대출 규제 대상으로 묶이면서 이쪽이야말로 정말 대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서초구의 메이플자이라든지 뭐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청약 수요라든지 계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전세가라든지 어떤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초반에는 더 혼란이 있었던 게 이게 신규 분양권, 그러니까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맞추는 사람들까지도 6억까지밖에 대출 안 되고 전세 뭐 대출 어렵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정정해서 또 자료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주자 그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이후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은 지금 나온 규제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하는 그 금액들, 작은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세우게 되겠죠. 아무래도 6억 대출을 그 안에서 받고 내가 거주를 할 상황이 됐을 때만 이제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지역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전국이나 전반적으로는 청약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 그래도 청약 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그 입지가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뭐 70% 수준으로 분양이 되니까 확실하게 분양이 청약 당첨만 되면은 차익이 바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역들은 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청약이라도 해볼 수 있는 지역이긴 해서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분양을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양극화가 좀 더 오히려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규제에서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빠졌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에 거래가 늘고 수익률도 더 높아졌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좀 통계가 정말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대출되는 거 지금이라도 사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출이라는 게 이젠 DSR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한테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카드인 거예요. 또 이런 부동산 상품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주식처럼 내가 대출받아서 샀다가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빨리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뭐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가 아직까지는 매매 전세 시장도 회복이 안 됐는데 매매 시장도 회복은 더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여기 피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준주택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주택에 관련된 대출 규제 아무것도 적용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DSR 다 써서 오피스텔을 사자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좀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고요. 지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예전에 코로나 때가 그랬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다 오르니까 뭐 예전 그 생수까지도 프리미엄을 막 수억 원 주고 사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그 다 쏟아부어서 장만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자산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될 시기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냥 내가 팔고자 할 때 이거를 살 사람이 확실하게 있을까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매입을 하셔야 뭐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스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연끌을 해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지금은 좋을 수 있어도 공실의 리스크나 이런 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공실이 계속 뭐 이어질 때도 내가 이자 부담이 나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체질을 바꿔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단순히 뭐 수요만 조이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출에 기대왔던 그런 전반적인 주거 전략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갑자기 대출을 풀어준다거나 이런 상황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도 그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금융 규제가 보통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뭐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뭐 통계적으로는 보통 6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완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금액을 딱 찍어서 대출을 했던 거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15억 초과 그 아파트 대출 금지가 거의 3년 정도, 3년 가까이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금융 규제들은 조금씩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6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좀 장기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게 점차 어려워지는 건 맞고요. 특히나 그 DSR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세 대출이라던가 이주비 대출,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은 그 DSR 안에 빠져 있는데 또 반면 잔금 대출은 또 DSR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약간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출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전세 대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중도금 대출, 이것도 그 DSR에는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나의 대출의 건전성을 먼저 실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만기가 짧은 거라던가 금리가 높은 것들은 좀 빨리 갚으셔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들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원하시는 거를 이루시려면 대출 관리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보다 나의 대출 건전성 체크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대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그런 변수들,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올해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제 국토부 장관도 임명이 됐고, 네. 뭐 관련된 정책들도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이 약 46,700건 정도인데, 이제 내년이 24,000건 정도로 올해 한 반 정도 수준이고, 10년 평균을 봤을 때는 거의 한 30% 이하 정도로 신축 물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지방의 청년 인구들의 70%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젊은 세대의 인구 이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그 주택 수급 불균형은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는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 잠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DSR을 유예하는 정책이나 금융 규제가 조금은 풀어졌을 때 수요가 확 튀어서 그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이 그 상승했다가 낮아졌다 하는 게 반복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누를 수는 있겠으나 언제든지 그런 잠재 수요가 실제적인 수요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 개개인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정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정부가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정책을 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서민 주거 안정이 늘 가장 큰 목표고, 그러려면 과열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수요나 뭐 수요 강화나 완화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팩트는 공급은 사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너무 정부 정책이나 특히 이런 뭐 언론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당장은 받지 마시고 참고는 하시되,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의 그런 자산 체력을 좀 키우면서 정책이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매입할 수 있으려면 좀 자기 자신의 이런 그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살 수 있는 체력을 만드시면서 타이밍이 왔을 때 그것을 또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을 넓히는 시기로 좀 하반기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정보의 홍수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정보 저 정보 다 접하면서 휘둘리시는 분들 그러시지 말고요. 개인의 자산 건전성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또 늦추지 않는 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희 채널 함께 하시면서 또 부동산 정보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